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네. 시니어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예전에 우리가 보험편 했었잖아요. 예. 그때 댓글 중에 네. 장기요양보험 좀 얘기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 네. 우리 지난번에 보험 얘기할 때도 이거 나중에 꼭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도 했어서 오늘은 그렇죠. 이걸 한번 네.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뭐 시니어분들 본인 당사자도 되게 궁금할 거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네. 네. 그 자식들도 궁금할 겁니다. 네. 아마 이게 이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치매 보험 이런 거, 장기 간병 보험 이런 거는 시장에서 가입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궁금하시긴 할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장기 요양 보험 혜택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네. 여기서 뭘 얼마나 해주는지 알고 부족한 걸 준비하셔라.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혜택이 좋습니다. 네. 늘 좋아서 문제예요. 국민연금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고갈이 문제고 장기요양보험도 지금 재정이 그래서 문제고 걱정이긴 한데 이 혜택이 꽤 좋다는 거. 장기요양보험은 사실 우리가 젊을 때 이제 건강보험료 내고 네. 나이 들어서도 계속 건강보험료 내고 여기 다 포함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나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건강보험료 내면 사실 건강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밑에 장기요양보험료 해가지고 찔끔 뭐 몇천 원 찔끔 나가는 거 있어요. 네. 그것도 그 돈이에요. 병원 가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 공단에서 급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되는 건 건강보험료 요거고 그 밑에 찔끔 나가는 거 요게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가지고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예를 들어서 약간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느낌이겠네요. 예. 그죠? 네. 비슷합니다. 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민간 보험에 굳이 들지 않아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런 상태에 대부분의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등급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보험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조건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장기요양 등급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뭔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좀 준비해야 되겠네라고 한다면 꼭 부족한 만큼만 치매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이용자 얼마나 돼요? 많이들 알고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재작년 기준으로 110만 명 정도 되시고요. 네. 지출액을 보니까 이것도 손을 볼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거는 이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그런 이제 그 장기 요양 상태에 딱 질병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령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혜택 받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재작년 기준 해가지고 110만 명 그리고 지출액 보니까 작년 기준 해가지고 15조 4천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들어온 돈이 한 18조 정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대비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이 정도. 들어온 돈은 작년 한 16조 5천억 원. 거의 삐까삐까하군요. 지금.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8조 원 정도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의 그래서 거의 벌어서 다 쓰는구나. 벌어서 다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이 비용은 많이 쌓아놔야 왜냐면 앞으로 고령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많이 쌓아놔야 되니까 사실은 이걸 좀 손볼 때가 됐다는 이유는 그 말인즉슨 그럼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이 너무 좋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 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좀 다루면 안 되나 싶은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너무 싸요 이거 지금. 그러면 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뭐 사회보험 형식이 있고 조세 방식이 있다고 하는 이건 뭐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보험의 형식이죠. 보험료를 내고 딱히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뭐 간접적으로 투입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서 그 재원을 충당을 한다. 그리고 간접적인 부분은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데 뭐 다른 경우 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그때 이 장점은 뭐냐면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 고무줄처럼 유동적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이나 이런 장기요양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낸 돈 안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쌓아놓고 꾸준하게 쌓이면 괜찮지만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어지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게요. 국민연금이랑 비슷하네. 상황이. 비슷한
이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등급이 나눠져 있다면서요? 네, 1등급 가장 그러니까 거동이 중증? 어려우신 네. 중증이신 분들부터 5등급 그리고 그 밑에 등급에는 안 들어가는데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 등급 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 누워 계신 상황. 예, 이게 혼자서는 정상 생활도 불가능하고 뭐 몸을 움직이실 수 없는 뭐 이렇게 돌아눕는 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되신 분들을 1등급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사실 딱 봤을 때 무슨 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표로 봤을 때 95점 이상 되시는 분들. 네. 그래서 거기서 쭉쭉쭉 낮아져서 5등급 정도 되면 뭐냐면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외출 시에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정도. 그게 5등급. 그게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사실 등급을 판정받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경증 치매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약간 지원이 좀 필요하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평생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갱신을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유효기간 같은 개념이 있어요. 1등급 같은 경우는 4년마다 더 좋아질 수도 사실은 있는 있으니까, 거잖아요. 예. 그런데 1등급은 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2등급에서 4등급은 3년 그리고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면은 갱신했을 때 약간 똑같은 정도나 더 좋아지면 여기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아실 거예요. 암암리에. 네. 이게 사실은 혼자 계신 분들이나 혼자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항목별로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거다 보니까 어디 무슨 우리가 그 고혈압 검사, 당뇨 검사처럼 숫자가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셔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거기서 어르신 대답해 보세요 라든가 뭐 이런 거를 관찰을 해봤을 때 네. 일부러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수급을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다라는 문제가 네.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종종 아실 겁니다. 딱 있기는 그때만 있어요. 되면은 더 안 좋아진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일부 있으니까. 네. 근데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은 뭐 서류가 나오는데 이거를 되게 잘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3가지 서류인데 하나는 장기요양 인정서. 이거는 마치 그냥 그 인정받았다. 내가 면허증 땄다. 운전면허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는 이제 등급이 몇 등급이냐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언제냐 이런 간단한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해가지고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용구 뭐 이런 거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뭐 월 한도액은 얼마인지 뭐 본인 부담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급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혜택이 전부 다른데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복지용구가 필요한 게 그 질환마다 다를 거잖아요. 누구는 이제 휠체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뭐 다른 부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얼마의 가격 안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용구는 불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어서 네. 어딘가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요 서류를 가져가야 그걸 바탕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서류를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알아서 나라에서 그거 착착착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잊지만 말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복지용구 사업소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따로 그것들만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갈 때 요거 꼭 들고 가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거기서 요거 보고 판단해 줍니다. 휠체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휠체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챙겨가라고 여기 나와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 등급별로 얼마씩 받을 수? 이게 일단은 개념부터 나눠야 돼요. 뭐냐면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바우처이긴 한데 네.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일단은 재가급여라고 해가지고 네. 집에서 머무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시설급여라고 해가지고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일단 재가급여라고 하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거면 뭐가 있겠어요? 누가 오시겠죠. 네.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월급을 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월급이라고 보기에는 그 인건비? 네.
그 한 번 쓰게 되면 장기 요양보호사 분들을 누가 쓰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천차만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비도 A 의원 가나 B 의원 가나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비 해가지고 진료받으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네. 시간대에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얼마, 시간당 얼마, 30분당 얼마, 60분당 얼마, 그 시간이 언제 이거에 대해서 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천차만별해서 예를 들면 뭐 2시간 이용하는데 5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서는 월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네. 예를 들어 월 한도액 100만 원입니다. 그럼 그 100만 원 내에서 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으로 20시간을 네. 쓸 수 있는 거겠네요. 20번을 쓸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그럼 그 5만 원을 다 바우처 형식으로 다 주냐? 네. 그게 아니라 그 5만 원 중에서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8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예요? 느낌인 거죠. 근데 본인 부담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험공단에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부담 비용도 그 있죠. 똑같은 네. 개념이에요.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15%는 본인이. 근데 물론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적은데 그거 외에는 그 한도 내에서 그런데 이 한도가 그렇다면 등급이 높을수록 중증일수록 많은 한도를 줍니다. 재가급여는 이렇게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100%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잘 컨설팅을 해가지고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거를 해줘요. 그걸 나라에서 해줘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서류 가지고 가면 네. 이용 계획서 이거? 네, 선생님은 요거 지금 월 한도액이 얼마니까요? 하루에 나눠보시면 얼마 쓰실 수 있겠네요? 출퇴근 언제 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필요하시네요. 요때는 근데 야간 보호로 들어가서 요때는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곳에서 다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있다고 장기 요양 보험 받을 수 있다 네. 해가지고 이제 홀로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나라에서 직접 찾아가서 이 제도를 설명해 주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 해야 돼요. 와, 근데 이건 좀 그런데요. 왜냐면 자식들이나 좀 이런 걸 알고 그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홀로 계신 분들. 네,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 늘리고 있잖아요. 네. 늘리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만 딱 도달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알려줘요. 요거 신청 한번 해보세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는데 이거는 이분이 평상시에 요 인지 등급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거나 생활이 어려우시면 한번 판단해 보세요라고는 그냥 안내문 같은 거 알려주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한번 등급 판정해드릴까 이러진 않아요. 와, 그럼 이거 지금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꽤 되겠네요. 글쎄요. 실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그런데 아마 이제 부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라 뭐 다산 콜센터나 이런 데서 전화하시면은 복지 혜택 이런 것들도 다 안내를 해주시니까 아마 몰라서 못 챙기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설명해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프시면 병원 간다라고 생각하고 요양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리고 그 거동 불편하신 게 뭐 치매나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기본이기는 해요. 파킨슨병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병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관절이 안 좋아. 나이가 일정 나이 이상이 됐고 그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이것도 다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혼자서는 뭐 생활이 잘 어렵다. 뭐 밥을 해먹기도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시다 혹은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다라고 한다면은 건강보험공단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되고 주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절차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비용을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조금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초수급자는 아예 안 내고 0%고 그다음에 뭐 감경 대상자가 2단계가 더 있는데 적게는 6%, 뭐 많게는 9% 이 정도. 근데 내가 막 300억 자산가야. 그러면 안 해줘요? 그러면 안 되죠. 요 감경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대상으로는 되죠. 되죠. 일반 대상은 되죠. 우리가 뭐 저기 건강보험도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가가지고 치료비 다 내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편복지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신 분들이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필요하신데 나는 부자니까 우리 부모님은 해당 안 될 거야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 받으실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연체만 안 되셨다면.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럼 재가라고 하면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아까 그 요양보호사님 오셔서 해주시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일단 있나요? 방문 요양에는 뭐 식사 보조라든가 목욕 보조 이런 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아파트 단지에 그 목욕차 들어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목욕차는 못 봤어요. 어쩌다가 보면 캠핑카 비슷하게 생긴 목욕차가 가끔 가다가 네. 한 저도 살면서 2번인가 봤나? 저거 뭐야 하면 그 서비스를 해주는 목욕차가 지원도 되기도 해요. 근데 잘 볼 수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집에 목욕시설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갖춰지지 않았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식 목욕 차량도 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방문 간호 같은 거 이제 진짜 요양이 아니라 간호가 필요하셔 아프시거나 다치시거나 이런 분들 이런 간호 서비스도 지원이 되고 네. 뭐 단기보호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원래는 가족들이 24시간 중에 한 뭐 15시간은 붙어있지만 못 붙어있는 시간은 이렇게 방문해서 써. 근데 가족이 어딘가 출장을 가거나 네. 그 내가 혼자 부모님 모시고 계신데 내가 지방으로 출장을 한 달쯤 가게 생겼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연 30일 한도로 와가지고 뭐 해주는 단기 요양보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되게 그 혜택이 다양합니다. 좋은 제도네요, 정말.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안내 책자를 내려보면 PDF로 꽤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래가지고 상황별로도 다 나와 있고 그거를 한번 꼼꼼히 시간 되실 때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근데 진짜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엄청 이거는 정말 필수예요. 네. 필수인데 저 걱정은 재정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거? 65세. 네. 그런데 65세가 아니더라도 네. 노인성 질환들 있죠. 아까 파킨슨병이나 이런 네. 것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거 모르고 그냥 개인 간병인 구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돈이 많으면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시설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뭐 요양병원 이런. 그렇죠. 요양원, 요양시설, 뭐 가정 공동생활 가정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에 따라 가지고 어떤 혜택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는 요것도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등급별로 한도액은 없어요. 한도액은 없고 아까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 초과하게 되면 내가 내야 되지만 네. 시설급여는 그냥 1일당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이용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만큼 나오는데 요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수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루를 묵는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신 분이 하루 묵은 거하고 요양시설에 5등급이신 분이 5등급으로 들어갈 수 없죠. 어쨌든 5등급이신 분이 하루를 묵는 거하고 네. 금액이 다릅니다. 왜냐? 1등급이신 분들은 케어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등급이신 분들이 하루에 6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면 이분은 6만 원이란 돈을 요양시설에 주고 5등급이라는 분이 4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면 이분은 4만 원이란 돈을 이 시설에다 주는데 네. 6만 원, 4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20%. 좀 세네요. 여기는 좀 세요. 그래서 1등급이신 분이 한 달 내내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한 50에서 60만 원 수준. 그거는 시설 이용료로 들어가야 되고 네. 우리 건강보험도 급여, 비급여 있잖아요. 네.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치료를 급여라고 하고 아닌 걸 비급여라고 하는데 그 비급여 항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급 병실료를 이용한다거나 네. 뭐 1인실, 2인실 그렇죠. 이런 것들. 아니면 식대 이런 것들은 비급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일반적인 시설에서 포함을 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못해도 들어간다. 개인 돈으로 본인 부담으로. 이걸 받아도. 그런데 시설로 들어가면. 그렇죠.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지원이 안 나오게 되면 한 뭐 2,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를 확 줄여주는 거긴 하거든요. 2, 300만 원 추가로 들어갈 걸. 추가로 들어가는 걸 확 줄여주는 거니까 그 부담은. 근데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요양병원 그럼 무슨 느낌이에요? 병원이에요. 치료. 거기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요양원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생활을 좀 도와주는 시설. 뭐 기본적인 간호사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네. 거기는 치료 목적보다는 그냥 요양하는 목적. 근데 우리가 이 요양원에 대한 인식도 조금 바꿔야 될 게 왠지 불효자 같잖아요.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될 게 내가 24시간 붙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요양원이 훨씬 더 체계적이죠. 체계적이고 만약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게 산후조리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도 애 처음 낳았어요. 엄마가 애 기저귀 가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 분들은 그냥 뭐 도가 트셨죠. 프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신해 준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도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인 대학원 같은 거죠. 노인 대학원? 내지는 뭐 커뮤니티 센터, 뭐 노인 그럼 그러니까 노인정 어린이집 같은 느낌인 그런 것 같아요. 느낌.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연배,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케어가 되죠. 우리는 사실 24시간 붙어 있기는 쉽지가 않고 직장 생활 하다가 남는 시간, 여유 시간 그럴 때는 내가 좀 돌봐드리고 안 되는 시간에는 방문 요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설급여 받으시는 대상자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급여 받으실 수 있는 등급과 재가급여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좀 달라요. 시설급여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재가급여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우 시설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맡겨 재가급여로 하고 내가 돌봐드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부모님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셔서 제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자기가 따서 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시간 숫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거 안 나와요. 투잡을 뛰진 말라는 거죠. 그거를 악용해서 너 직장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투잡해가지고 나라 돈까지 그렇게 받을 생각하지 마. 이 제도는 내가 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 모시느라 생계도 힘들어지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안 되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분한테 드릴 거 선생님께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주말엔 내가 간병하면서 나라 돈을 내가 받고 그냥 평일에는 회사에 월급 받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보수가 있으면 이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혹시 많이 높아요? 그게 많이 낮아요? 혹시? 낮아요. 꽤 낮아요. 꽤 낮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수급이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다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다른 데 맡기면 또 받은 건 다 토해내야 되는 뭐 이게 편법을 자,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듣기로는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이랑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뭐 해주시고 뭐 건강보험 그러니까 병원이니까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혜택들도 있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 그거는 장기요양급여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과 요양원이 합쳐져 있는 시설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장기 요양급여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계시다면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건강보험 혜택을 가지고 잘은 모르시잖아요. 사실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시는 것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고 병원 갔더니 병원비가 싸네, 보험 적용됐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 요양급여는 다른 게 등급을 인정받고 나서 그 혜택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걸 알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신 다음에 뭐 등급 판정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갱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면 다시 등급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더 높은 더 좋은 혜택을 돈도 받을 수 더 많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혜택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장기 요양급여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1577 1000번 건강보험공단 전화하시면은 1577-1000 해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좀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세부적으로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전화하시는 게 여기에다 물어보시는 게 저가 웬만한 것들 궁금하면 저도 이제 취재를 하시죠. 해당 전화해서.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특별하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알고 해주시는 분들이 이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척척 박사예요. 어디 공무원분에게 여쭤보는 것보다 여기 계신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거기는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시니까 웬만한 번씩. 내용들은 빠삭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급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연결되니까.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댓글로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아무튼 자,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